340억 달러, 우리들은 한 34조 정도에 대한 물건에 대한 340억 달러를 부과했다는 게 아니고 34조 원의 물건에 대한 이제 그걸 부과를 했죠. 20%씩 부과를 했습니다. 그게 시초였다면, 시초였으면 1년 좀 지났죠. 자,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그 당시에 이거를 이제 국내에서는 이랬다. 처음에는 무역 갈등이다 이렇게. 무역 갈등, 컴플리트, 이거는 컴플리트다. 컴플리트. 무역 갈등이다. 무역 갈등이라는 것은 시장에서 흥정하듯이 야 비싸다 싸다 뭐 이런 거죠. 야 네가 비싸다 싸다 비싸게 좋네 이런 거는 쉽게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럼 너 좀 더 싸게 가져가 뭐 이렇게 그럼 너 좀 더 해 뭐 야, 내가 좀 더 줄게 뭐 내가 좀 더 줄게 아니 내가 좀 더 깎아줄게 뭐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얼마 안 있어가지고 미국이 이제 부과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바로 당일날 그 중국이 똑같이 보복 관세를 부과를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 이게 밸런스를 봤으면 미국과 중국의 교역량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미국은 한 해 한 1,200억 달러, 한 150조 가량을 수출하는 게 있어요. 중국은 이제 한 5천억 달러,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걸 하는데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과 상황에서 만약 문제가 일어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이 이제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겠죠.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중국이 객관적으로 봐서 굉장히 이제 열등한 위치에 되겠죠. 왜냐면 중국이 일단 많이 파니까 많이 파는 사람은 어쨌든 비즈니스에서는 얼이죠, 얼. 내가 예를 들어서 특별하게 독과점 내 아니면 살 수 없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팔 때는 뭐 좀 대등한 관계, 오히려 더 가불이 바뀔 수가 있는데요. 뭐 얼이다 갑이다 이런 표현 자체가 사실은 적정하지는 않지만 서로 존중해야 되지만 그러나 현실적인 비즈니스에서는 파는 사람이 뭐 사는 사람에게 보다 더 좀 그 사람의 요구사항을 맞춰야 주는 것이 그것은 뭐 일반적인 거 아닙니까? 이거는 뭐 다른 것으로 가지고 뭐 또 도덕적인 걸 따지기 전에 현실적인 거죠. 그래서 이제 했는데 이게 중국이 그대로 맞대응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봐라 이거 맞대응을 한다는 것은 이거 뭔가 작심을 한 거다. 그래서 이제 언론은 그 다음에 갈등에서 이제 분쟁이다 이렇게 분쟁이다 이런 디스퓨트다 이런 이제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한 1년이 지나면서 이제 이게 서로 간에 이제 한치 양보도 없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제 이렇게 대립을 하고 상대가 서로 간에 이제 뭐 보복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이걸 보고 이제 드디어 언론은 이렇게 전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쟁이다. 자,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쟁이라는 말은 말이죠. 분쟁, 앞에 있는 분쟁이라든지 갈등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완전히 차이가 틀립니다. 전쟁은 우리가 전쟁이란 말은 전쟁을 딱 이야기했을 때 제일 먼저 우리에게 그 리마인드 되는 부분이 뭐겠습니까? 우리에게 또 리콜 되는 거예요. 떠오르는 상기되는 것. 그거는 바로 총칼을 들고 상대방을 죽이는 겁니다. 그러면 무역 전쟁이란 말은 한쪽을 완전히 괴멸시키지 않으면 자신이 괴멸되는 그런 절대절명의 상황이 왔다 이런 이야기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무역 전쟁이라는 표현을 감히 쓰고요. 우리가 이 전쟁이라는 표현을 예를 들어서 구글이나 야후나 이런 외국 사이트에서 우리가 뭘 하나 올린다고 합시다. 뭐 글을 하나 올리든 아니면 뭐 웹사이트에 뭘 하나 동영상을 하나 올려가지고 내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기 위해서 이걸 이제 올립니다. 올릴 때 우리가 뭘 씁니까? 키워드를 쓰죠. 그러면 키워드를 써가지고 이렇게 올리면요. 우리가 이제 키워드를 갖다가 이렇게 프로모션 시켜주는 이런 프로그램들에서 이제 딱 나오는 리스폰스가 뭐냐면은 워라는 단어가 딱 나와서 이것은 이 워라는 단어는 인터넷에서의 표제어로 금지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만약에 이 단어를 쓸 경우에는 당신의 검색 순위가 현저하게
저하될 것입니다. 이렇게 딱 워닝이 나옵니다. 그만큼 워라는 단어를 쓸 때는 그것은 아주 그 극단적인 경우고 그거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섬찟한 단어라는 거죠. 근데 이 워라는 단어를 언론은 지금 미중 무역 전쟁에서 서슴지 않게 쓴다. 그럼 결국 누구 한 사람 죽어야 된다. 자, 그럼 왜 이런 지경까지 왔느냐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제 짚어보면은, 이것은 분쟁이 아니다. 이것은 전쟁이다. 그럼 무엇을 위한 전쟁이냐? For what? 무엇을 위한 전쟁이냐? 이것은 오직 왕이 되기 위한 전쟁이다. 우리가 왕이 되기 위한 전쟁을 패권 전쟁이라. 패권. 오직 한 사람의 왕을 위한 전쟁. 나머지 다 죽어야 됩니다. 자, 그럼 왜 이게 패권 전쟁이냐면요. 우리가 미국과 중국이란 이 두 나라를 봤을 때는, 자, 미국은 자유민주 국가,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 자, 이 서로 양립이 되지 않습니다. 대립은 되겠죠. 양립, 같이 그 compatible, 영어로 compatible, 같이 서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서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 어울리지 않느냐? 자유민주 국가에서 제일 이상으로 여기는 것은 인권과 자유입니다. 말 그대로. 그러나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단체를 위해서 희생되죠. 자유와 인권이. 자,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피를 흘렸는데 그것은 자유와 인권을 위해서 흘렸어요. 근데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모든 공동체를 위해서 개인을 희생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양립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 미국과 중국은 그 어느 나라보다 파트너십으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 예가 뭐냐면, 자, 중국은 냉전 시절 때만 해도 거의 agricultural atmosphere, 거의 농업 분위기, 뭐 그냥 가면은 논밭밖에 안 보이죠.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 비해서 미국은 굉장히 인더스트리얼된, 즉 공업화된 그런 국가였죠. 자, 그런 중국이 1993년에 세계 경제 10위권에 진입을 합니다. 그 다음에 2010년에는 G2, 즉 일본을 제치고 G2가 됩니다. 그룹 오브 2죠. 그죠? 경제력에 있어서 2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불과 지금 9년이 지난 2019년에 기하급수적으로, 뭐 말 그대로 기하급수적이라면 좀 과장됐지만 어쨌든 일치월장으로 지금은 일본을 제친 지 9년밖에 안 됐는데 일본 GDP의 3배, 일본이 약 5조 달러 정도 되는데요. 지금 중국은 한 14조 달러 됩니다. 거의 3배를 갖다가 치고 올라옵니다. 자, 이 3배는 무엇에 해당되냐면 미국 GDP의 20조의 약 65%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상당한 미국으로서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계속적으로 중국을 스포트해 줬습니다. 자, 뭐냐? 일단은 하청을 주는 거죠. 뭐 중국밖에 없습니까? 이를 주려면 중국 말고 베트남도 있고 뭐 많죠. 저 멕시코도 있고 뭐 저 칠레도 있고 임금이 싼 데는 많아요. 그럼에도 왜 중국을 줬느냐?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죠. 자, 우리가 2차 세계대전 때는 일본과 독일을 주축으로 했고 당시에 소련, 그 다음에 중국도 미국과 같은 동맹이었습니다. 2차 대전에 가장 피해를 본 일본 사람들한테 피해를 본 사람들이 또 중국 아닙니까? 학살 사건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런데 2차 대전이 끝나고 냉전시대로 들어가면서요. 소련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스탈린에 의해서 공산화되었어요. 자, 공산화라는 것은 미국인들의 가치와는 완전히 틀린 거죠. 미국인들의 가치에서는 자, 문과 무예요. 문과. 예를 들어서 뭐 공부를 하고 문으로서 우리가 얘기로서 풀려는데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토론하고 얘기해서 풀려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필요 없고 막 칼과 주먹으로 휘둘러 가지고 야, 네 말 맞아 안 맞아 이런 식으로 한다. 이거는 상방으로 봤을 때 칼을 쓴 사람은 뭐 이야기 한자는 사람이 보면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 야 뭐 안 되면 뭐 잘라버리고 그냥 추진하면 되는데 무슨 말이 많아. 그래서 이쪽에서는 왜 무력을 쓰냐? 말로서 풀 수 있는데 완전히 상반돼요. 완전히 아이디어리 완전히 상반돼요.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자,
이런 두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자, 이런 두 나라가 됐죠. 이런 체제가 된 거죠. 자, 이런 체제가 되니까 이제 미국으로서는 생각이 저 나라들의 덩치가 커지면은 결국 그것이 뭐냐 국가 간의 어떤 그 힘도 뭐냐면 편먹기거든. 편먹기. 왜 똑같아요. 건달들이 싸움할 때 무리 와가지고 세력 싸움 하지 않습니까? 아프리카의 마오이족이 싸움할 때 싸움 안 합니다. 왜? 무리까지 모여갖고 저 능성 써갖고 서로 막 서로 많다는 거 막 부추부추 뛰면서 그거로 하면 싸움 끝이에요. 그 사람들. 아주 현명하죠. 어쨌든 간에 무리로서 서로에게 어떤 위압을 가능한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거는 일반적인 진리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소련이라는 나라가 공산화됐는데 그것도 사실은 미국으로 봐서는 위협적인데 옆에 또 뭐예요? 중국이라는 엄청난 소련 저리 가라는 인구를 가진 중국이라는 나라가 되어버린다면은 미국으로서는 이거 뭐 완전히 이거 열세가 되는 거예요. 열세. 그러면 이게 쭉 내려오니까 어디 내려옵니까? 아시아로 내려오잖아요. 아시아가 전부 공산화 돼버리면 미국이 지 혼자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안 된다. 막아야 된다. 막아야 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거냐. 편을 쪼개는 거죠. 갈등을 부추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생각한 게 미국이 중국을 일단 공산화되게 해서는 안 된다. 자, 사회주의가 됐지만은 일단 경제적인 면에서는 중국 사람들은 이런 돈에 민감하니까 이 사람들이 경제적인 면에서는 자유시장 경제로 우리와 같은 시장 경제로 바꾸자. 그러면은 우리하고 어떤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이제 서서히 그걸 갖다가 민주주의로 바꾸자. 일단 자유시장 경제로 먼저 가서 그다음 그걸 민주주의로 바꾸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중국을 자유시장 경제의 맛을 보게 해야 된다. 자, 그렇게 이제 미국은 착각을 했던 거죠. 지금 와서는 착각이죠. 근데 이제 중국은 그때나 지금이나 사회주의 국가에서 전환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물론 중간에 뭐 그런 것들은 좀 있었겠지만은 지금의 정권은 전혀 그런 정권이 아닙니다. 자, 근데 또 하나의 그 백그라운드가 뭐냐면요. 자, 이제 이런 상황에서 왔었어요. 근데 중국 입장에서 보면요. 중국은 아펜 전쟁부터 해가지고요. 그 중간중간에 일본의 침략과 여러 가지로 오면서 중국의 그 자존심을 구겼어요. 당했죠. 왜 저 자존심을 구겼냐. 자, 미국이 지금 아무리 과학적으로 앞선다 하더라도 중국이 세계의 중심일 때 중국의 기술을 빌리지 않았다면 미국은 지금 있을 수가 없고 미국뿐만 아니라 이 세계 전체가 지금까지 발전할 수 없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뭡니까? 종이, 화약, 인쇄 아닙니까? 보세요. 종이와 인쇄가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문명이 발달되었으며 지식이 축적이 되었겠습니까? 양피에다가 쓰면서 그 어느 세월 다 합니까? 아무도 할 수가 없었죠. 자, 그것을 중국은 벌써 몇천 년 전에 한 거예요. 그리고 역사로 봤어. 5천 년의 역사를 가진 중국인들이 지금 당장에 100년, 200년을 가진 오랑캐 민족에게 침범을 당했다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게 주마 사상이에요. 우리가 중심인데, 우리가 지금 잠깐, 저는, 깡패 강도들한테 조금 왜곡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 빨리 평정하고 찾아야 된다는 것이 중국의 리더들에게는 항상 그것이 가슴속에 심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중화 사상은 전혀 자기들이 선택한 체제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 위대한 중국이 선택한 것이니까 이거는 맞다. 그거 바꿀 이유가 없죠. 자, 단지 때와 기회를 노리고 있을 뿐이죠. 그거를 미국은 착각을 하고 자기들의 어떤 계몽사상, 우리는 선진화되어 있으니까 그거로서 저 사람들, 미개한 저 사람들을 바꿔야 된다는 이런 서로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중국은 중국에 대해서 아낌없는 스포트를 한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일취월장해서 지금 온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자, 지금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 자, 그럼 중국은 얼마 전에 이제 시진핑이 오바마가 끝날 무렵에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중국이 미국과 패권을 나눈다 한들 그게 큰 무리가 있겠느냐라는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이제 미국의 어떤 권력층들이 놀래 자빠진 거죠. 와,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야?
라고 했는데 미국은 2008년에 프라임 모기지 사건으로 정신이 없었어요. 자기 나라 정신이 없어요. 자기 나라에 두 번째 가는 그 금융기관이 파산을 하고요. 막, JP 모건 파산하면 난리가 났잖아요. 나니까 이제 정신이 없었어요. 뭐 다른 나라를 바라볼 정신이 없는데 나를 보고 나니까 중국이 너무 커 있는 거예요. 자, 1985년에 일본이 미국 GDP의 59%에 왔을 때 일본을 불러가지고 미국에 있는 그 프라다 호텔에서 모가지를 쫙 눌렀어요. 구두발로. 야, 임마, 네가 지금 기 오른 거야? 쫙 눌렀어요. 그래서 일본이 항복 딱 했죠. 왜? 미국 의존도가 높으니까요. 아니면 다른 거다. 자, 그 단체 이제 반도체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환율을 평가 절상해버렸죠. 거의 더블 프라이스로. 그러니까 일본이면 그때부터 이제 수출 경쟁을 있고, 왜 수출 경쟁이 있습니까? 일본 돈 가치가 올라가니까요. 엔화 가치가. 자, 미국 사람들이 달러 대 엔화 가치 아닙니까? 자, $1로서 예를 들어서 빵 2개를 사 먹을 수 있었는데, 자, 예를 들어 뭐, 그래 좀 합시다. $1서 일본 워크맨 2대를 살 수 있었는데, 예를 든다면. 원래 한 대밖에 안 사니까 굳이 일본 상품을 살 필요가 있습니까? 이왕이면 애국하죠. 자기 나라 걸 사죠. 응? 쌀 때 이야기지. 그러니까 이제 수출 경쟁이 떨어져가지고 그때부터 잃어버린 10년인데 지금 보면은 잃어버린 10년이 아닙니다. 일본이 그때 GDP 5조 달러였습니다. 1985년. 그럼 지금 30년이 흐른 지금도 5조 달러입니다. 희한하죠? 딱 묶여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국에 대해서는 미국이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근데 그 시기가 일본이 기어오른 GDP 60씩인데 그때 중국을 한번 눌러야 되는데 미국이 못 눌렀어요. 자기 나라 사정이. 근데 중국이 나중에 너무 커버린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중요한 건 뭐냐. 중요한 건 뭐냐면요. 기술이 너무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중국이 속된 말로 노가다 해가지고 막노동. 즉 세계 공장 해가지고 4조 달러면 얼마입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GDP가 1.7조. 우리나라의 3배. 우리나라의 한 해 GDP 총 생산의 몇 배? 3배를 갖고 있는 거예요. 뭐로? 자기 스탁으로요. 자기 예금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US 달러를 그것도. 4조 달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로 가지고 중국이 뭐 이게 개발하고 필요 없어요. 개발. 실리콘밸리가 최첨단 기업도 다 사버리고 그거 자기 거니까 자기 기술이 그대로 돼서 그대로 기술 공유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 인덱스는 뭐냐면 기술을 가진 기업들의 순위를 받으니 중국 기업이 미국 기업보다 훨씬 높다는 거죠. 왜? 미국 기업 다 사버렸으니까 그렇지. 자,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미국이 이걸 보고 이제 자, 그러면 시진핑이가 오바마 만나고 뭐 옛날에 영화도 있잖아요. 네가 뭐 가라 뭐 있잖아. 네가 제주도 가라. 그래. 오바마야 나누어서 묵자. 이래 할 때는 뭐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대놓고 무슨 그 아무것도 안 되니까 가가지고 뭐 앞에서 뭐 이렇게 하다가는 맞아 죽죠. 응? 그런데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중국이 뭐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준비를 딱 하고 때가 됐다 이거죠. 등소평이 1985년에서 센젠에 홍콩이 앞에 있고요. 그 마카오 다 있잖아요. 대만이 있는 앞에서 그때 남방 순찰을 했으면 역사적인 남방 순찰을 하면서 센젠 정이 선전 심양이죠. 앞에서 거기는 이제 지하철로 홍콩까지 1시간 거리입니다. 중국 인민을 배불리기 먹이기 위해서는 개혁 개방을 해야 된다 한 이래 중국을 열었지 않습니까? 물론 뒤에 바리케이트는 쳐놨죠. 그 지역 이외에는. 자, 그런데 결국 그때 뭐라 했습니까? 도광양해라 했습니다. 도광양해. 100년 동안 수그리고 있어. 힘이 키워질 때까지 절대로 일어나지 말고 수그리고 있어. 했습니다. 도광양해. 칼빛을 달빛에 비추어 밖으로 비치게 하지 마라. 내가 칼을 갖고 있다는 것을 결코 적에게 알리지 마라. 너는 그 칼을 빼기도 전에 맞아 죽는다. 내가 완전히 그 칼을 빼서 적의 급소를 찌를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까지 참아라 했어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진핑이 이렇게 했을 때는 그때가 굉장히 빨리 왔다는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시진핑이가 금방을 뜬다. 너무 말을 안 지켰다. 그럴 경우도 있지만은 시진핑이는 그 역사상 그 어떤 중국의 지도자보다 애국심과 중화사상과
자부심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그런 말을 했을 때는 이것은 이제 한판 해보자. 아니, 한판 할 수밖에 없는 시기가 왔다. 왜 그러냐? 차이나 2025 내세웠습니다. 바로 쫙쫙쫙쫙 이제 이게 프레임이 쫙 나오면서 이제 쫙 나옵니다. 프레이드가. 차이나 2025는 뭐냐? 2025년까지는 최첨단 기업을, 최첨단 산업을 미국을 앞서겠다는 것이 차이나 2025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전쟁의 원인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 전쟁의 원인이 시작되는 거예요? 중국이 65%까지 왔을 때도 미국이 뭐 몰랐겠어요? 알았겠죠. 그런데도 가만두는 게 뭐냐? 야, 65%, 야, 내가 1억이 있는데 니 6,500만 원 벌었다. 그래도 니 내한테 1억 못해. 왜? 6,500만 원 니 뭐해서 벌었? 노가다에서 벌었잖아. 나는 그런 거 안 해. 나는 첨단 뭐 이렇게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벌기 때문에 니는 그건 절대 못해. 그래서 니는 내 수입을 따라올 수가 없어. 니는 그냥 허드렛 일을 하면서 열심히 해가지고 돈 벌어.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그게 아닌 거야. 보니까 야들도 보니까 프로그램 개발하고 다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미국이 큰일 났구나. 지금 이제 누르지 않으면 안 되구나. 그러니까 이걸 느낀 거죠. 자, 이것 때문에 미국과 중국이 이제 진짜로 표면적으로는 적자를 봤다. 2015년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적자 봤다. 얼마 받냐? 450조. 그때 우리나라 예산이 470조입니다. 거의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을 적자 봤다 이거죠. 무역의 예산을. 자, 근데 미국이 적자가 크죠. 그리고 뭐냐면 그 적자 본 것이 자기 나라 그때 한 800조 적자 봤는데요. 그 적자 본 거 800조 중에 절반이 중국에서 나왔다. 이거 안 되겠다. 중국 그냥 놔둬서 안 되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근데 실제 그러면 그 앞에 그러면 뭐 오바마니 쭉 있었을 때 그 대통령들은 적자 안 봤습니까? 적자 봤는데 뭐 때문에 가만히 있었냐? 미국은요, 1950년대부터 한 번도 상품 수지, 즉 무역 수지에서 흑자를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왜 유독 트럼프 때 와가지고 적자 봤다고 야단에서 전쟁하겠다는 겁니까? 미국은 구조적으로 적자를 보는 것을 자기들이 전략으로 했습니다. 왜 적자를 봅니까? 적자를 봤다는 것은 물건을 샀다는 거예요. 판 거보다 산 게 맞다. 자, 물건을 살 때는 뭘 줍니까? 돈을 줍니다. 어떤 돈을? 달러를 줍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달러를 주기 위해서는 달러를 사고 그걸 주면 손해로 끝나면 달러가 다 없어지죠. 근데 그 미국은 입장이 틀려요. 뭡니까? 달러를 찍어낼 수 있잖아요. 그걸 기축통화라 해요. 기축통화라는 것은 결제통화입니다. 결제통화는 있고 자기 발행권을, 그 결제통화의 발행권을 자기가 가지고 있으니까 찍어내요. 이게 틀린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자기 나라 돈을 세계 각국으로 많이 퍼뜨립니다. 많이 퍼뜨려요. 많이 퍼뜨려가지고 세계 사람들이 그 달러를 계속 사게 만들어요. 쓰게 만들어야 돼요. 쓰게.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걸 쓰게 만들기 위해서는 자기 나라를 최대의 소비국으로 만들어가지고 자기 나라로 수입을 해가지고 거기서 자기 나라 돈으로 자꾸 결제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역 적자는 계속 일어나지만 그 가져간 돈으로 다른 사람들이 또 어떻습니까? 물건을 살 때 그걸 쓰니까 결제를 하잖아요. 결제를 하니까 결국은 뭡니까? 또 달러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서비스 수지, 금융 수지는 항상 흑자를 이루니까 그것을 메꾸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금융 수지가 더 많으니까 무역 수지를 갖다가 적자를 일부러 보게 하는 거죠. 왜? 왜 돈을 안 쓰면 어떻게 됩니까? 돈을 안 쓰면은 다른 기축통화가 그 자리를 메꾸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지금 미국의 기축통화, 즉 미국이 전 세계에서 무역이나 모든 결제에서 쓰는 그 달러의 퍼센테이지가 50%입니다. 위에는 몇 퍼센트? 5%밖에 안 돼요. 그럼 만약 달러가 자꾸 양이 줄고 그걸 안 사주면은, 뭡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는 중국 돈으로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달러의 그 양이 줄어들고, 그럼 자기들이 그 달러로 결제하는 것도 줄어드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러면 자기들이 그 달러를 위한 수수료도 돈 바꿔주고 돈 받고 뭐 해주는 그 수수료도 줄어드니까 금융수지분이 악화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미국의 상품 수지, 즉 무역 수지는 1950년부터 계속 적자인데 불구하고 트럼프가 와가지고 지금 와서
적자 났다고 약이 되는 것은 그건 표면적인 거다 이거죠. 그럼 뭐냐? 이거는 지금 중국과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 눌러놓지 않으면, 옛날에 1985년에 일본에 대한 프라다 협정을 해줬지 않으면은 이제 이거는 중국한테 잡아먹기는 십상이다. 왜? 그때는 반도체 하나였지만은 일본이 기어오를 때는 반도체 하나였어. D램 반도체 하나였지만 지금은 뭐냐? 아니다 이거죠. 지금은 여러 방면에서 모든 기술들을 지금 차이나 2025가 가지고 이제 그걸 도전하니까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거죠. 자, 시간 관계상 내가 계속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자, 그것이 이제 본질입니다. 자, 이거는 그래서 이것은 표면적으로 분쟁이지 계속적으로 롱텀으로 간다는 거죠. 롱텀. 자, 그 예외적인 이야기가 뭐냐? 하와이죠. 하와이 쓰지 말아야죠. 하와이 쓰지 마라. 자, 미국이 하와이 자기 나라에서 쓰지 말라고 명령 내렸어요. 트럼프가 행정 명령으로. 자, 그러면 저 나라만 안 쓰면 되는데 동맹국부터는 니 쓸 거야 안 쓸 거야? 니 누프비냐? 줄을 세운다 이 말입니다. 중국도 줄을 세웁니다. 그러면 니 미국 편 들 거야? 알았어. 니 블랙리스트에 내가 올릴 거야. 그럼 우리도 자, 미국에 대한 우리가 수입 의존도 12%인데 중국에 대한 수입 의존도 24%, 홍콩 8%, 그 다음에 대만 4%. 그럼 중국 중화권이 몇 %나? 총 38%, 40%입니다. 미국하고 합치면 50%. 너무 치우쳐져. 너무 치우쳐. 이 상황이 계속 가면 우리 말라 죽는다. 그래서 우리 대안이 뭐냐? 다변화해야 된다. 첫째는 뭐냐면 상품을 다변해. 우리하고 독일하고가 구조가 비슷합니다. 무슨 구조? 무역 구조. 우리가 무역 의존도 높아요. 독일도 70에서 80%. 근데 독일은 자기 주력 상품이 200개 정도 돼. 우리는 몇 개면 10개도 안 됩니다. 뭐 있습니까? 가장 많은 게 반도체, 그 다음에 석유화학, 조선, 그 다음에 LED, 이런 거밖에 더 있어요. 이거는 지금 중국이나 다른 나라들이 전부 다 지금 앞서가고 있는, 장사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자동차도 그렇고. 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보다 많은 기술과 우리도 투자를 하고, 우리도 필요하다면 뭐지 해야 됩니다. 앞선 기술을 가진 회사들을 우리가 편입시키고, 또 외국인들을 우리나라에 외국인 투자자들을 불러가 조성해가지고 그 기술을 공유하고 우리나라에서 어떤 그런 클러스터를 만들도록 형성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또 뭐냐? 시장을 다변화해야 됩니다. 자, 그 얘가 뭐냐면 신남방 정책. 즉, 중국은 아니되 중국에 가까운 중국과 네이버링한 인접한 중국이 15개의 나라와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들에 가서 중국 땅과 같이 관세 혜택도 받으면서 관세도 없이 왔다 갔다 하지만 미국의 폭격으로부터는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잠재. 그러면 대표적인 게 그 남방 지역이죠. 아세안과 인도를 포함한. 그러니까 그게 이제 중요한 게 앞선 시간에 이야기한 RCEP 같은 데 가입하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어떻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같은 경우는 신남방에서는 한 1,600억 달러 정도가 무역 교류가 있습니다. 그럼 중국 2,200억.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남방의 구매력이 조금 올라오면 중국이 더블을 치면 중국하고의 의존도가 끊어도 돼요. 끊는다는 그랬지만 그건 조금 비중이 그렇게 해서 조금 우리가 스텝 오버헤드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미국도 마찬가지 12% 조금 다른데 얼마든지 개척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신북방 정책. 신북방 정책은 뭡니까? 시베리아를 통한 우리가 남북 철도가 연결되면 그것이 시베리아선과 연결돼서 시베리아를 통해서 중앙아시아를 해가지고 하는 그게 이제 중국 1대1로의 프로젝트도 마찬가지죠. 그게 같이 이제 컴바인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 1대1로하고 그다음에 시베리아선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앙아시아하고 이렇게 쭉 해서 유럽까지. 그러면 우리가 물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물류가 간다는 건요. 짐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투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거하고 여러 가지 상품 교육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변화를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 다변화 정책이 지금 우리가 막연하게 지금 한 무역 분쟁이 해결될 것이다. 이런 막연한 기대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분쟁은 1년, 2년 만에 끝날 분쟁이 아닙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하나의 어떤 적자나 분쟁이라는 표면적으로 아주 그냥 이유를 내세우지만 근본적으로 흐르는 물은 뭡니까? 그것이 아니다 이거죠. 그건 패권 전쟁이고요. 하루아침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그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근데 보면 막연하게 일이 일비 하루에 트럼프가 무슨 이야기하면 시진핑이 무슨 이야기하면 이래 좋았다 이래 됐다 그건 나중에 보면 또 원점으로 돌아가 있고 그래서 지금 1년이 넘어가는 거예요. 끝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럼 우리는 계속 기다리고 북치고 장구치고 합니까? 안 됩니다. 그 북치고 장구치는 것도 배가 조금 그래도 점심 먹고 하는데 저녁 먹을 곳 아침 먹을 곳은 북치고 장구칠 힘 없어 꼬라 자빠집니다. 우리는 그걸 알고
빨리 하루빨리라도. 자, 그러면 남방 지역에는 이미 구축되어 있는 릴레이션이 있습니다. 친선이 있고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좋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구매력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빨리 여기 이런 지역에 대한 눈을 돌리면서 투자를 활성화하고 정부는 또 여기에서 굉장히 리딩하고 스포트를 해주고 규제를 없애고 많은 부분에 대해서 또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업데이트 시킬 수 있는 그런 R&D에 대해서 활성시키고 산업 클러스터를 형성시키고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해야 됩니다. 뭐 찔끔하고 규제가 어떠니 막 그걸 갖다가 아주 롱텀으로 하고 막 이래 와 서류 갔다 왔다 이렇게 해다 종치는 겁니다. 비즈니스 마인드적으로 정부도 완전히 바뀌어야 되고요. 예전과 달리 굉장히 빠른 시대의 4차 산업혁명이 지금 접어들었고요. 4차 산업혁명에서 우리가 헤게모니를 장악할 수 있는 기회는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말 그대로 타업만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 4차 산업혁명입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은 필연적으로 많은 잡 루징을 가져옵니다. 많은 그 직업들과 어떤 일자리가 없어지는 건 그거는 현실적인 겁니다.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뭔가 많은 것들이 우리가 그 지금 준비되지 않으면은 사회적 굉장히 큰 글로벌한 굉장히 큰 1930년의 대공황과 같은 엄청난 시련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빨리 대처하는 그런 현명한 지혜가 필요하고 우리가 우리가 젊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북이 우리 당장 취재가 정말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세계 경제, 국가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야지 내 취직자도 생기는 겁니다. 어째 내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닌데 다른 사람은 경쟁해야 되는데 그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많이 되어야지만이 내가 좀 더 낮은 경쟁으로서 내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지. 그게 막 치열한데 나만 어떻게 열심히 공부한다고 내가 목표로 하는 것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국제 경제, 세계 경제의 흐름, 그러면 국가 경제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감시하고 거기에 참여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민주적인 의식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이. 내 혼자만 열심히 한다. 다른 사람 열심히 안 합니까? 다 열심히 합니다. 중요한 거는 그런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아주 냉철하고도 비판적으로 보고 그것이 잘못됐을 때는 그것을 지적할 수 있는 그런 지적 능력을 함양해야 된다는 거죠. 자, 어쨌든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글로벌 진출에 대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또 여러분과 같이 다음 기회에 만날 수 있으면 더욱 좋겠고요. 하여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정말 좋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